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사입니다. 가족의 달이며 5.18 광주 민주화항쟁 35주년이자 지난 2009년 5월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가 있는 5월입니다. 누군가는 지난 4월의 기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또 누군가는 5월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지 못해 우라통이 터져나가는 2015년 참담한 5월입니다. 또 한 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5월이며 2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 여전히 정의롭지 못함을 실감하는 5월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86방부터는 지난 방송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재간둥이 재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트래쉬가 되겠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를 만든 그 감독이 이번엔 또 얼마만큼 짜릿한 성장기를 찍어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의 새로운 기사분들도 멋들어진 성장을 이룩하길 바라며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시네 영화방. 안녕하세요, 재기사. 안녕하세요, 흑기사입니다. 예, 오늘 다룰 영화는 스티븐 달그리 감독의 신작 트래쉬입니다. 영화를 다루기 전에 저희를 처음 보신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소개를 한번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사는 저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무비시네 영화방에 그 기존의 김 기사님의 이제 인맥을 통해서 이 영화방에 들어오게 되었고, 앞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메인 MC가 돼가지고 이 영화방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흑기사분인데, 흑기사분의 짧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흑기사입니다. 저는, 이 재기사랑, 오랜 친구고요. 예. 오랜 친구고,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이 흑기사인데, 예. 사실 원래, 여기 또 방이 기사라는 말을 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닉네임에. 그래서 제가 이씨라서 이기사를 하려다가, 이기사님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비시네 영화방에 흑이 되고자, 네. 리을 기억 붙여서 네. 흑기사로 하겠습니다. 그게 검은 흑자가 아니라, 그 토지 흑, 땅 흑 할 때 그 리을기 흑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영화방에 흑이 될 사람입니다. 그쵸, 예, 그쵸. 또 흑기사님 혹시 영화방에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포부 같은 거 좀 짤막하게. 포부, 예. 네. 사실 영화에 대해서 어떤 기호를 읽는다거나 어떤 편집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많이 부족해요, 저는. 근데 다만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가 이제 저희 방의 모토인데, 저는 더 재밌게 예.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흑기사님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 분 중에서 가장 입담이 좋고 가장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 분이셔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와 관련된 수많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재기사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예. 또 바뀐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지난 방송에서 재기사님이 백수였다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맞죠? 예. 근데 우리 재기사님이 바뀐 소식이 하나 있죠? 예. 제가 이제 백수였다가 이제 거의 한 1년 만에 백수를 이제 좀 탈출을 하고 어떤 모기업 인턴이 됐습니다. 인턴이 됐지만 짝짝짝. 예. 인턴이 됐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이고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일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방에 좀 더 제 에포트와 타임과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좀 쏟아 부어가지고 영화방에 매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흑기사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백수인데 존나 백수죠. 그렇죠. 아주 강력한 백수인데, 네. 현재는 기자를 준비하고면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애들 영어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무비신의 영화방에 매우 올인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 네. 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수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 보시면은 뭐 강서구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나중에 뭐 술자리 가져도 괜찮고. 네, 뭐 다 갑니다. 뭐 방화동에서부터 뭐 네. 등촌동, 염창동 뭐 불러만 주세요. 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ell me your story. My name is Rafael. I am 14. I work in the trash. Se alguém abrir essa carteira, tem que morrer. É isso que eles querem. Sei de onde essa chave. Wherever there is corruption, injustice, there are dollars. O que eu vou fazer? Procurar o dinheiro? Have you heard from the Moors? Probably dead by now. Eu quero que você bote tudo aqui lá abaixo. Por que você tá fazendo isso? Because he's right. E meu, não vai fazer o plano? Vamos fazer uma revolução. Through all of that, why did they stick with it? Because it was right. 기사님 혹시 이 영화 어떻게 보셨죠? 한번 총평을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보기 전에 뭐 그 일반적인 관객이라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뭐 최소한 뭐 평점은 얼마나 받았나 이런 걸 좀 보잖아요. 예. 근데 이 평점이 굉장히 높은 영화입니다. 이 그렇죠. 영화가 예. 9.3에 육박한 그 영화인데,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썩 재밌게는 안 봤어요. 재밌게 안 봤고, 9.3만큼은 아니었다는 예, 거죠? 한 7도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7점. 그래서 굳이 이제 한 문장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예. 그냥 뭐, 되게 단선적인 영화다. 혹은 뻔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다. 예. 이 정도로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예, 주세요. 그러니까 제 기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앞서 서두에서도 이제 영화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 영화를 표현하자면은 브라질판 빌리 엘리어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티븐 달그리 영화 감독이 굉장히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사회적 시선을 자기가 보는 사회적 시선을 담아냈는데 이 빌리 엘리어트 2000년도에 나왔던 빌리 엘리어트란 작품에서도 그 빌리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그 소년의 눈을 통해서 자신이 보았던 영국 사회를 얘기를 했고 그 더 리더란 작품도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한 아이가 꼬마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트래시한 작품에서도 이 세 명의 브라질 소녀, 이 파벨라라 불리는 굉장히 낙후된 슬램가에 사는 세 명의 브라질 소년을 통해서 브라질 사회 더 넘어서는 이게 사실 브라질 관객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시선으로 본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영화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 기사님은 예. 좀 궁금한 게 빌리 엘리어트를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다고 했는데 예. 둘 간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인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면은 우선 가장 큰 공통점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이 감독이 보니까 특징을 보니까 그 어린들의 세계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가 되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부패하고
뭐 이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이들의 세계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이 대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사회가 이 어른들의 세계이지만 아이들의 순수성으로 뭐 나아가야지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이 좀 공통점인 것 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스티븐 달거리 감독이 전체적인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좀 멀리서 사회를 봤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고 할까? 뭐 옛날에 이제 그 빌리 엘리어트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있지만 사실 그 당시가 그 80년대였잖아요. 영국의 80년대 사회가 네. 굉장히 탄압적이고 대처 정부가 이제 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네. 되게 컨저베이티브한 사이였는데 그 얘기를 직접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니라 그 얘기를 빗댈 수 있는 작은 한 가족, 남자이지만 발레를 굉장히 여성적인 운동인 발레를 하고 싶은 꼬마, 그리고 그 꼬마를 싫어하는 아버지, 이 둘 간의 대립을 통해서 그 영국 사회를 담아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부패한 브라질 정치인들이 나오고 부패한 경찰들이 나오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지 않았나?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예. 직접이라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붙어 있고 혹은 호흡이 가빠르고 예. 조금 호흡이 느슨하고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차이점에서 저는 아쉬웠던 거를 느꼈던 게 빌리 엘리어트를 보면서 제가 인상받았던 거는 빌리라는 한 가정이 어떤 그 80년대 파괴당한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 가정이고 그리고 그 80년대 그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사회상을 모두 그렸기 때문에 빌리 엘리어트가 너무나 대단했는데 맞죠. 근데 이 지금 트래쉬는 예. 브라질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정부와 경찰은 나쁘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탄압받는 뭐 일부 시민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아이들. 근데 이 구도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뭐 정말 브라질 사회에서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역학 관계들을 최소한 빌리 엘리어트 시대에 영국만큼 그렸다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어떤 가쁜 감정,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명들이 너무 강해서 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맞죠. 예. 근데 그 지점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 영화가 이제 사실 워킹 타이틀이라는 영국의 가장 상업적인 영화를 찍어내는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빌리 엘리어트도 사실 워킹 타이틀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있었구나. 빌리 엘리어트가 워킹 타이틀에서 거의 이제 초창기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워킹 타이틀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맞죠. 어떤 그 필름 메이킹 예.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이유는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서사 구조를 따랐다는 측면에도 있지만 빌리 엘리어트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 영화이면서도 사회상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작품도 충분히 만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트래쉬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다. 좀 맞죠. 약간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기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좀 현실을 담보하지 못했다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또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 좀 부패한 브라질 사회를 다뤘던 영화가 워낙 임팩트가 컸어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시티 오브 갓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엘리트 스쿼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두 작품 모두 이제 굉장히 이제 날것의 브라질 사회를 다뤘는데 그쵸. 예. 혹시 그 영화는 보셨나요? 그러니까 시티 오브 갓은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예. 사실 트래쉬를 이렇게 조금 악평을 하는 이유가 시티 오브 갓이 보여줬던 브라질 사회가 너무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도 아직도 그 빈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빈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들을 옥죄하는 구조들이 너무 많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기 맞죠. 때문에 트래쉬는 그거를 너무나 압축해서 그려서 조금 오히려 시티 오브 갓이 너무 괜찮은 영화라서 이게 트래쉬가 조금 안 좋게 보이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시티 오브 갓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죠. 이 영화 누구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추천받는 영화이고 보고 나서도 남들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영화 중 하나인데
그 시티 오브 갓은 이제 굉장히 날 것의 영화라면은 이 트래쉬란 영화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상업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리얼하다라기보다는 일반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 코드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쵸. 그런 상업 영화이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탈지역적이고 탈시대적인 얘기가 맞죠. 맞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을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태국에 갖다 붙여도 맞는 얘기고 뭐 우리나라에 갖다 붙여도 맞는 얘기고 어떤 그 어떤 후진성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라서 뭐 비단 브라질은 아니어도 굉장히 통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예. 제 기사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첫 장면이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첫 장면도 인상 깊었고,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 영화가 사실 저희 나라에 소개될 때도 마찬가지고 딱 보면 되게 강렬해요. 우선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거 하면 벌써 이제 뜨거워지죠. 그쵸. 플러스 꼬마들 얘기야. 플러스 빈민가래. 네. 딱 이거 하면 이제 뜰만하지. 벌써 또 이제 속된 말로 8일 영화지. 8일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딱 이제 첫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한 14살짜리 주인공이죠. 이 라파엘이라는 소녀가 총을 들고 있습니다. 딱 손을 들고 벌벌 떱니다. 벌벌 떨면서 이제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앵글 자체가 누군가를 겨누고 있고, 이제 화면에서는 안 잡히지만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쏘라고.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쏠까 말까 하는 장면에서 툭 끊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저희가 우결 뭐 아니면은 그 미드 중에서 보면 모던 패밀리? 네, 모던 패밀리 같은 영화 보면 인터뷰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순수한 그 아이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총을 들고 있던 아이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플롯의 서막을 알려주죠. 이제 자기가 이 안젤로라는 인물이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겠다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내가 이 영화를 처음 예상했을 때 그런 이미지들과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제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흔히 표현하면은 이제 제가 기자지망생이라서 이런 뭐 비속어를 써면 안 되지만 조금은 써도 돼요. 예, 뭐 그 야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나 영화나 한 장면에 내가 요약을 다 담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야마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초반에 야마가 정말 잘 잡혔죠. 맞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뭔 얘기인지 다 알겠다. 역시 워킹 타이틀이다. 네, 워킹 타이틀이다. 예. 그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제 기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우결이나 이제 모던 패밀리처럼 어떤 계속 컷이 삽입되는 게 나오고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저 이제 모큐멘터리 같은 맞죠. 그런 장르적인 구성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모큐멘터리 장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정말 옛날 영화인데 82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탄 근데 더 레즈란 영화인데 그 러시아 혁명 때 존 리드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 그 기사 말하는 거죠? 예, 기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사람이고 존 리드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 82년도 작품에 존 리드가 1917년에 혁명을 취재를 했고 그리고 21년에 죽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82년 당시엔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큐멘터리 구조에서 컷 사이에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됐던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장면을 서술해주는 게 있었는데 순간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떠올라서 그리고 떠오르는데 그게 자기적이지가 않게 그 모큐멘터리에 찍었던 컷이 나중에는 왜 그 컷이 나오게 됐는지까지 또 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 선교사가 그 장면을 찍어서 그 장면이 뭐 유튜브로 유출이 되고 뭐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초반에 되게 약간 이렇게 계속 끼어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러한 인터뷰 장면을 통해서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이 사건이 현실인 것처럼 굉장히 사실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인터뷰 장면이 굉장히 주요했던 게 이러한 사실성도 굉장히 높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하는 화자 자체를 이 아이들이 영화의 화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마치 이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인터뷰 중간중간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보통 영화들은 이 아이들의 인터뷰를
영상화한 부분들이다. 마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으니까 더 또 이제 충격이 큰 거죠. 영화를 만든 감독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영화가 전달되는구나. 이 지점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예. 그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예. 아까 저희가 개입이냐 안 개입이냐로 두고 빌리 엘리어트랑 차이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구성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카메라든지 이야기가 개입되거든요. 가까이 맞죠, 붙고 맞죠. 따라가고. 예. 감독이 계속 개입한 느낌이 주죠. 네. 예. 근데 그게 이 아이들의 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미시적거리로 계속 그 컷이나 구성이나 치고 들어가는 게 꽤나 긴박한 게 맞죠. 좋더라고요. 맞죠. 굉장히 미시적이고 감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던지려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흑기사님이 봤던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일 마지막 컷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고 이제 뭐 아이들이 어떤 불의에 싸운 다음에 해변으로 가는 장면만. 해변 전에 아, 이제 장면. 그 해변은 이제 마지막 그냥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장면이고 그 전에 그냥 어떤 할아버지 선교사가 그 여자 선교사랑 대화를 하다가 이들이 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어떤 불의와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because it's 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는데 좀 그 장면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저는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아니 이게 사실 영화 스토리를 뭐 다시 상기시키자면 라파엘이라는 한 주인공이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지갑을 주운 다음에 그 지갑이 알고 보니 뭐 정말 뭐 이 악당들의 그 막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막 비밀들이 담긴 맞죠. 뭐 단서가 되는 그런 건데 부패한 시장이 정경유착과 관련된 정부가 딱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단서들이 있는. 한마디로 성완전 리스트를 지금 맞죠. 라파엘이 가진 거예요. 성완전 리스트를 들고 있는 라파엘이 네. 있어요. 예. 라파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네. 라파엘 죽이려고 하는데 라파엘이 결국 그 성완종 리스트를 이제 뭐 공개한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왜 이들이 그랬을까? 왜 이들이 맞죠. 왜 그 아주 작은 계기에 자기가 정의 투사가 됐나?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또 막상 내가 그 장면이 돼서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또 다음에 얘기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상태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의문이 품은 상태로 계속 영화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선교사의 둘의 대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다. 이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다. 이제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복해서 그거를 나타내 주면서 영화 자체를 싹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점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점은 압축하면서 여태까지 봤던 의문이 싹 해소되면서 영화 끝나서 참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거를 굳이 제3자의 말을 또 개입해서 했을까? 마치 그 변사가 개입해서 뭐 그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끝냈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기사님 말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지갑을 찾고 지갑에 있는 비밀들을 풀어내고 그럼을 통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대립해서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그 당위성이 좀 약했다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랬는데 감독은 그 당위성을 단순히 옳으니까 이 한마디로 퉁쳐버렸다. 네. 그 부분에서 사실 이게 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뛰어들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또 저희가 또 예비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뭐 예. 정말 아이가 되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우연히 성완종 리스트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름 누구나 그 순수함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죠. 그들이 이제 그러한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그 도전 모험에 있어서 너무 쉽게 악을 물리쳐. 맞아. 너무 쉽게 경찰의 총을 피하고 너무 쉽게 경찰들이 물리치고 이런 장면이 조금 자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옛날에 막
무슨 톰과 제리 같다니까. 아무리 위험에 빠져도 뭐 제리는 톰을 막 깨부수는 뭐 맞지, 맞지. 이런 게 보여서 조금 그 거기서 톰이 들지죠? 지들이죠? 아니요 제리가 지금 제리가 지지. 맞죠? 제리가 지고 이제 그 톰이 고양인데 제리가 작은데 네, 작은데 막 무찌르고 막 이런 게 보이고 그냥 아무리 긴박한 호흡을 가져도 긴박한 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좀 약간 자기적이라서 약간 코웃음도 나 있죠. 맞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뭐랄까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려면 이거 충분히 재밌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걸 나중에 옳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흑 기사님이 이제 아이들 입장이 되면 네, 되면 이제 재밌어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초반에 이제 라파엘이 가르도한테 뭐 돈을 주고 뭐 닭을 사게 시킨 다음에 합류하는 장면. 그리고 그 라파엘이 다시 들쥐한테 가가지고 들쥐가 막 그 지하 세계 막 그 갱들한테 막 얻어맞으면서 다시 합류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어색하더라고요. 맞죠. 예, 그 라파엘이라는 친구가 가르도를 또 이제 모험에 참가하자고 설득을 하고 또 라파엘이라는 친구가 들쥐를 또 설득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살짝은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배우 얘기를 좀 더 나아가면은 이 배우들이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아역 배우들 출신이 아니에요. 다 이제 그 기사에서는 약 1년 동안 오디션을 봤다고 하고 그 오디션에 참가했던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됐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3명의 소녀였다고, 브라질 소녀들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연기가 뛰어나죠, 연기력들이. 그쵸. 예.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필모그래피가 없어요. 맞아요. 없는데 연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필모그래피 한 100작품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놀란 장면이 이제 둘이서 이제 성완종 리스트 같은 거에 암호를 풀려는 작업을 막 같이 해요. 이제 빈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초크 같은 걸로 계속 쓰면서 막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그 들쥐라는 친구가 라파엘한테 약간 짜증 섞인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 진짜 짜증낸다고 약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와 연기 얘네 정말 잘한다. 거기서 성경책 집어 던지면서 그때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좀 놀랐습니다. 얘네들 한번 연기를 꼭 극장에서 한번 보셨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배우가 루이 마라라고 그 여배우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또 작년에 굉장히 히트친 영화 중 하나인 헐에 나왔던 이제 주인공 여배우였죠. 그 남자 배우 이름이 뭐였죠? 헐에 나오는? 그 호아킨 피닉스 맞죠? 예, 그분의 전 아내로 나왔던 역인데 네. 그 흑기사님이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그 루이 마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뭐 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고 사실 허에서도 루이마나 비중은 썩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영화로 한정지어서 얘기하자면 연기가 가장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못했다는 게 극중 역할의 문제인데 그 여자 선교사가 계속 그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으로 계속 나와요. 마치 헐리우드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인공의 조력자? 맞죠. 아무 역할 안 하는 주인공의 조력자인데 그 조력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잘 안 나오고 그냥 뭐 주인공이 도와달라 이러면 마치 그 게임의 NPC처럼 바로 도와주는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뜨는 게 있었죠. 좀 굉장히 도구적으로 쓰였죠. 네, 사실. 정말 도구적으로 쓰였죠. 이 여자는 미국을 대표하는 선교사이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브라질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인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을 지지하는 역할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설득력을 딱 주는 그 포인트로 쓰이는 여자인 것 같아요. 맞아.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여자를 처음으로 좀 루이 마라라는 배우를 좀 주의 깊게 봤던 영화가 밀레니엄 그 데이비 핀처 감독의 밀레니엄이라는 영화에서 루이 마라를 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였어요. 사실 거기서 천재 해커로 나오는데 눈썹이 없고 눈썹 다 밀고 머리도 되게 뭐랄까 사이보그하게 깎아가지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게 나옵니다. 순수한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이 배우가 이러한 스펙트럼도 있구나. 단순히 강렬한 역만 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게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쉬웠던 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아쉬웠던 점이었고.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인상 깊기도 하고 아쉬웠던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짜임 있게 그 아이들의 세 명의 행보를 보다 보면은 왜 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쉬웠던 장면은 사실 이 선악 구분의 문제점은 그 피하 구분을 바로 선 하나로 다 그어버리잖아요. 내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악의 모습들이 너무 단일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치인 그리고 뭐 거기와 연루된 갱들, 경찰들 이런 모습이 그 좀 더 인물들을 다양하게 조금 더 좀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면 어떨까? 충분히 상업 영화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악에 대한 엄청난 입체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 영화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특히나 경찰 같은 경우는 아이와 대면하면서 갈등하거나 어떤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게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네요. 인물들이 너무 전형적이야. 너무 전형적. 네, 너무 선악, 뭐 조력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너무 좀 전형화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하파엘이라는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그 안젤로가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을 내겠다고. 근데 안젤로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영화 속에서 좀 민주화 운동을 하는 투사 같은 인물이죠. 정치한 부패인의 오른팔로 있으면서 동시에 브라질 사회를 굉장히 민주화시키고 싶은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 뭐 비유를 굳이 들자면 삼성전자에 있었다가 나온 권영철 변호사 같은 딱 그런 분이죠. 그렇죠. 근데 죽어요. 그 초반에. 맞아. 이 지갑 하나, 이 힌트 하나 남기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또 민주화 변호사에 투옥됐지만 그와 함께 민주화를 이끌었던 한 인물 클레멘트에게 되게 중요한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지막 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 클레멘트를 꼭 만나야 돼요. 중요한 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안젤로가 쓴 편지를 가지고 클레멘트한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편지를 주지 않아요. 편지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죠? 혁 기사님? 내 속에 기억했다고. 내 속에 기억해서 바로 읽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근데 또 읽는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레멘트와 그 전에 죽었던 안젤로라는 인물이 만들었던 우리 세대의 운동 정신들이 다음 세대한테 넘어갔다. 맞아. 이제 거리는 시민들로 뭐 가득할 거고 이제 민주화가 이뤄질 거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딱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세대에서 만들어놨던 게 이 아이들에게 넘어갈 거다. 새로운 세대한테 그 정신이 넘어갈 거라는 거를 가르도란 친구, 이 젊은 친구가 그 안젤로의 편지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읽어주면서 그걸 딱 상징화시키는 건데 맞아. 예. 그 부분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려고 하는 주제 의식과 맞닿아 있지만 굉장히 좀 유치했죠. 사실? 유치했죠. 그러니까 뭐랄까 아예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왜냐면 결국 그 아이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면서 봐야 되는데 맞죠. 그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좀 약간 오글오글했어요. 제 기자님도 그랬나요? 네.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막 앞에 통째로 많이 꺼놨어요. 그 부분을 또 되게 고조화시키려고 그 감옥에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맞아. 감옥 철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범인들이 있고 굉장히 이제 막 그걸 고조시켜놨는데 탁 터져야 될 부분인데 왠지 모르게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왠지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 네. 진짜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또 예. 근데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예. 그냥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브라질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뭐랄까 마치 그 우리 막 옛날에 막 007 같은 거에 한국이 잠깐 나오면은 맞죠. 한국은 막 떼쭉 먹고 다니는 애들로 막 비유되잖아요. 지금도 어벤져스도 뭐 일부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좀 불알싸한 걸 보면 약간 웃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뭐랄까 이게 너무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를 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맞죠, 맞죠. 예, 조금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서구가 동양을 보는 관점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되게 고정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동양도 서구를 볼 때 그걸 이용을 해요. 그렇죠. 서구는 개인적이고 너무 합리화된 인물들이고 이성적이고 정이 없어. 그걸 옥시덴탈리즘 네,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서구가 남미를 보는 세계관도 있죠. 음. 자기 식민 지배, 또 옛날 식민 지배도 했었고 되게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빈민하고 부패하고 네. 뭐 포악하고 이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미가 서구를 보는 또 고정관념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어느 거나 있긴 마련이지만 뭐 그쵸. 그래도 다른 영화보다도 더 그게 이제 거칠게 묘사해서 좀 제가 약간 이게 좀 띠껍게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전적으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이게 제가 좀 뭐랄까 찾아본 건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애들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살아가는 빈민들, 그 빈민촌을 파벨라라고 부르는데 네. 그 파벨라가 브라질 리우에만 1,000개가 넘는데요. 어. 그런 마을들이 1,000개가 넘고 그 리우데자데우 이유 대자한 이유인가? 제한 이유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20%는 다 이제 이러한 빈민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티 오브 갓 작품에서 그때 시티 오브 갓이 만들어졌을 때 감독이 대통령이 룰라였는데 룰라가 그 영화 보고 직접 리뷰를 남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공공정책에 있어서도 좀 그 영화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브라질 사회가 지금 많이 좀 이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경찰이 라파엘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고문을 하는데 고문법이 굉장히 또 특이했어요. 창의적으로 네. 고문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라파엘을 못 움직이게 이제 그 구호복이라고 하나 구속복이라고 하나 하죠. 그 구속복을 IS가 많이 쓰는 그런. 예, 그거를 이제 팔다리를 묶는 그 옷을 입힌 다음에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걔네가. 그래서 차를 막 드래프트를 막 엄청나게 하면서 막 우당탕탕 하게 하는데 저는 순간 저게 아플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해서 부딪히는 게 뭐 막 피가 곤죽이 되는데 아니 곤죽될 정도야? 약간 맞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 형사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흡족하다는 듯이 뭐 한 번 더 받을래? 이랬는데 결국 더 받거든요. 더 받는 건 이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또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돌리는데 아프나 그게? 아프나? 그거 그냥 이게 머리 이렇게 숙여가지고 하면 그냥 탈수 타박상 있을 정도 것 같아. 아닐까 하는데 막 애가 반쯤 죽어있어. 그래가지고 맞죠.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조금 재밌는 연출? 라면 재밌는 연출이고 좀 뻔한 연출인데 애는 그렇게 이제 피가 이렇게 곤죽이 될 줄로 막고 있는,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 이제 경찰 중에서도 상부 경찰은 자기 차에 들어가서 그걸 따라갑니다. 조용히 따라가는데 음악을 듣는데 뭘 듣냐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요. 아 맞아, 그것도 네. 너무 자기적이더라고요. 네, 박찬욱 연출이죠. 네, 네. 말하는 박찬욱 영화 연출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영화 음악에 되게 클래식 음악이 대표하는 그런 평온함과 고문의 폭력적인 모습이 이제 이질적으로 붙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짜치지 않았나. 그 짜친 이유는 그거야. 고문을 2번 하거든요. 맞죠. 2번 다 클래식에 넣어요. 맞죠. 한 번만 넣으면 돼 한 번만 사실. 넣어. 근데 2번 다 넣었잖아요. 맞죠. 2번 다 넣어가지고 또 나와?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에 것도 짜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근데 음악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 음악은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말고 막 트랩 비트 같은 거, 요새 유행하는 막 힙합 비트 같은 거, 막 그런 거 맞죠. 완전 세련되게 넣고 음악 같은 거 조금 신경 계속 쓴 게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음악 괜찮은데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제 기사님은 어땠어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 이게 뭐 랩도 많이 들어가고 브라질 현지 음악을 많이 쓴 것 맞아,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사실 뭐 영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면은 감성적인 음악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음악 감독이 만든 영화만을 위한 음악이 있잖아요. 되게 뭐랄까, 그것도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됐어 이미 보면. 그쵸. 그런 음악을 많이 쓰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브라질에서 이미 나온 기성 음악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좀 리얼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화 보자마자 뭐 네이버 뮤직 찾아가지고 이거 OST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발매가 안 됐답니다. 맞죠. 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한번 발매되면은 한번 네, 한번 들어보게. 되게 새끈해요, 진짜 음악이. 맞습니다. 또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것도 다 근데 사실 좀 너무 뻔한 상징 코드 해석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 결국에 이 라파엘과 가레도 뭐 들지 이 아이들이 공경에 취했을 때 결국 도와주는 거는 브라질 시민들이었어요. 그 라파엘이 아까 말한 그 롤러코스터 고문을 받고 떡실신이 돼가지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아이를 다시 또 치료해주는 것도 그 마을 주민들이었죠. 근데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아이들을 되게 타박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마을을 그런 이제 모험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귀찮게 만드냐. 나중에는 심지어 그 경찰들이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어갈 때 도와주는 거는 그 마을 주민들이었고 그치. 또 거기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신부님들 네. 계속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네. 뭐 금전적인 도움을 주다든지 그리고 또 그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그 이제 리우에서 조금 추격신을 하는데 그 추격신을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맞아. 내가 네. 지금 그 얘기하고 네. 싶었어. 예. 그때도 아무 이유 없이 네. 진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니까 딱 이거야. 그 가르도라고 걔가 배고파서 쓰레기 뒤지고 있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오더니 너 뭐 배고프니? 그러더니 딱 컷이 바뀌어.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 온다. 경찰가 따라와. 이러더니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태워가. 이러더니 등 퉁퉁 치더니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로 한 2, 3분 가는 것도 아니야? 몇 시간 가요? 뭐 교회까지 나가고. 맞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했다. 너무했다 이거 진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아까 말한 클레멘트 그 민주화 이전 세대의 그 정신이 다음 세대 넘어갔다. 그 부분을 좀 상기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이 스티븐 달그리 감독이 조금 시민들의 어떤 민주의식, 연대성 이런 것들을 좀 싣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또 인상적으로 깊은 게 그 모큐멘터리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몇 개 삽입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자 선교사가 브라질 그 아이들을 찍은 건데 그거를 이제 여자 선교사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유튜브에 올라간 게 파장이 돼서 그 실제 정치인들이 잡혀 들어가고 이제 CNN이라는 외신에서도 이제 크게 방송이 된다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풀뿌리적인 민주적 그런 의사결정 과정 뭐 혹은 뭐 정치 참여 과정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정치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제시를 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나름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면에서 또 이제 달그리 감독이 굉장히 또 아까 말했듯이 좀 직접적으로 사회 참여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게, 저는 또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영화 중간에 애들이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쓰레기촌, 파벨라를 벗어나가지고 브라질 상류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갑니다. 해변 도시로 갑니다. 그 해변 도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제 막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향적인 어떤 공간들,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해변이더라고요. 거기도 딱 두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꿈꾸는 이상 사회에 대해서 고기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공평한 사회. 맞아요. 좀 짜치긴 하지만 억울하들 거예요. 마르크스 생각나더라고요. 마르크스 생각나죠. 마르크스 낮에는 낚시를 네, 하고 뭐, 저녁엔 네. 토론하는 사회, 네. 공산 사회. 네. 딱 그 사회를 꿈꾸는데 네. 마지막에 그게 구현이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막 노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거 너무 나오는데. 클리스 아니야, 근데? 근데 거기서 저는 네. 하나 좀 나름 괜찮았던 게 네. 일부러 넣은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요? 그 그물 있잖아요. 네.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이게 뭐랄까 격자문이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격자무늬 사이로 아이들을 보여줘. 놀고 있는 아이들. 그게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 전에는 이 파벨라에서는 애들이 그 기차를 타고 이동조차도 남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해요.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격리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네들 하수구를 다니잖아요. 하수구에도 격자무늬 철장이 있는데 거기를 막 이동하는데 계속 그 격자무늬를
이제 중간에 두고 음. 애들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격자무늬 그 철장 안에 갇힌 아이들처럼 아. 묘사를 하는 거죠. 속박을 그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철창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그물 속에 약간 얇은 네. 격자무늬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그 상징이 좋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마지막 장면은 그 어린애들만 노는 장면을 그린 게 아니에요. 어른들하고 같이 놀고 있거든요. 맞죠, 같이 맞죠. 막 배를 끌고 어떤 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가 어떤 출신인지 그건 묻지 말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친구다. 약간 맞죠, 이런 측면 딱 맞죠. 그래주고 끝나는 게 저도 그걸 좀 느꼈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비씨 내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예,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뭐 사실 저희가 쫓겨났어요. 중간에 한번 지금 여기 장소 얘기해도 되나? 장소 공개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사립대 모 대학인데 모 대학 스터디룸에서 하다가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11시 19분인데 예. 아유 가래요. 네, 가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로비에서 하고 있는데 예. 영화 좀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좀 정리를 하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제 기사가 추천하는 영화는 중앙역입니다. 이 중앙역은 저희 나라에서 이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감독으로 유명한 월터 살레스가 만든 영화인데 199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제 이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희 노 교수가 있었어요. 노 교수 방에 가장 메인 딱 문에 붙어있던 영화 포스터가 이 중앙역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굉장히 제가 깊은 애착이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브라질의 부패한 사회를 다루진 않지만 어떤 브라질을 배경으로 해서 로드무비처럼 이제 쫙 풍경을 그립니다. 사실 이 영화 플롯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플롯이냐면은 한 여자가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조슈에는 애 이름이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애가 그 문맹들 있죠. 문맹들을 중앙역에서 편지를 대필해주면서 살아가는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여자가 그 문맹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에 굉장히 의지를 하면서 구구절절한 얘기, 꿈과 희망과 어떤 뭔가 우리 인간의적인 어떤 얘기를 담는 편지를 쓰는데 이 여자는 편지를 쓰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빈민들은 굉장히 구구절절한 얘기를 쓰지만 그 여자는 그 편지를 쓰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구겨서. 마찬가지로 그 조슈의 엄마가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막 조슈의 얘기도 나오면서 막 편지를 쓰죠. 역시나 그 편지를 구겨서 그냥 넣어버립니다.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절실한 얘기지만.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중앙역을 조슈의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빠져나가면서 교통사로 죽어요. 조슈에는 그 여자 주인공 그 광경을 목격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죄책감을 안 느끼는데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랬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조슈애랑 꼬마애랑 얘 아빠를 찾아줘야겠구나. 그러면서 펼쳐지는 어떤 로드무비인데 굉장히 인상 깊고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예. 흑기사님이 좀 연관적으로 이 영화랑 연관된 추천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의 이제 하려는 주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면 불의에 저항해라. 그리고 연대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중에 가장 한국사례에 맞닿는 영화는 이제 1990년에 개봉된 파업전야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주 정말 영화 같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죠? 이제 실제 이게 87년도 그 민주화 투쟁을 다룬 영화고 그 인천 남동공단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물론 90년도는 민주화가 됐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권위적으로 막는 정부가 있었잖아요. 90년대면 어떤 정부죠? 네, 노태우죠. 노태우 때죠. 노태우 때 이제 권위적으로 그걸 막았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전남대에서 그 영화를 보려고 이제 상영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경찰과 정부에서 포크레인과 헬기를 동원해서 못 보게 막았답니다. 그리고 영화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목숨 걸어서 그 영화를 봤던 건데요. 이제 그때 그 대학생들의 마음은 그래도
어떤 이렇게 불의에 영화를 보는 행위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90년도에 그렇게 탄압을 해도 이 영화 10만 명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15년 우리도 감독이 말하는 연대와 불의에 싸우는 저항 이런 거 파업 전야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모습 보면서 나눈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파업 전야 추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영화를 이제 청취자들에게 추천을 해줄 건지 비추천을 할 건지 아니면 보든지 말든지 고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기사님은 어떻게? 저는 예. 비추천하고 보든지 말든지의 사이 보든지 말든지 관계는 없지만 굳이 본다면 비추천. 네. 제 기사님은 왜 그렇죠? 생각하세요? 왜? 저요?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쁜 그 권선징악을 다루는 영화 중에 너무 디테일하고 섬세한 영화들이 많고 그 영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의 그런 주제 의식은 동의하지만 작품으로서 그것이 질적으로 좋다는 거에서는 또 물음표라서 그래서 비추천하고 보든지 말든지 사야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극장에 걸리고 있는 영화가 아마 아기 연대기, 어벤져스 이게 1, 2위 할 거예요. 그러네. 그거로 따지고 추천을. 네. 그 영화에 비해서는 이 영화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 영화들보다는 좀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워킹 타이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2시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상영이 되는데 좀 빨리 가요. 호흡이 되게 빨라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기사님 말 들으세요. 생각해보니까 볼만한 것 같아. 아기 연대기랑 어벤져스 이런 거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기 연대기 이건 또 쓰레기 같은 영화일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뭐 간신 이런 거. 아 미쳐. 나 그런 거 보지도 않을 거야. 리뷰 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혁 기사님이 우선은 약간 비추천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추천하고 싶은 인물 혹 있을까요? 인물이요? 네. 뭐 주변 사람들. 네, 주변 사람도 되고 아무나 상관없어요. 이 영화는 누가 봤으면 좋겠다. 오락 영화만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합니다. 오락 영화만. 네, 왜냐면 오락 영화만 보던 분들도 이거는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맞죠. 네. 또 재미있게 추천을 해도 돼요. 어떤 특정 인물. 네, 또 상관없고 뭐 어떤 정부라도 상관없고. 네. 누구랄까? 그냥 뭐 어벤져스도 봤다, 매드맥스도 봤다, 아기 연대기도 봤다, 간신도 봤다. 그러니까 매주 데이트마다 할 거 없이 좀 그렇지만 영화를 자주 보는 커플한테 뭐 혹시 두 분 중 한 분이 듣는다면 이거 추천하고 같이 보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욕먹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맞죠. 제 생각에. 욕먹을 일은 없을 영화예요. 네, 절대 없어요. 이거. 재밌기 때문에. 혹시 제 기사님은 추천하실 분 있다면 누구를? 저는 추천하고 싶은 분이 사실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앵그리버드죠. 정치계의 앵그리버드. 홍준표 씨. 홍준표 경남지사분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말로를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가만 보니까 근데 홍준표가 영화를 좋아해. 왜냐면 그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오마이가 아니구나. 시사인 보도에서 영화 예고편 보다가 걸려가지고 맞죠. 난리 났는데 이 사람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국회 가서 시간 없을 때 이 영화 한번 보셨으면은 한번 보세요. 과연 쓰레기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사실 이게 좀 뻔한 상식이긴 한데 트래쉬가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쓰레기촌에서 살고 있지만 트래쉬는 이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패한 정치인도 트래쉬지만 이 영화 감독이 말하고 싶은 트래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 감독이 말하고 싶은 트래쉬는 쓰레기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처럼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또 그 이전 세대의 정신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는 일반 시민들이 정말 뭐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좀 하수들이 아닐까, 좀 변해야 될 인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무비씬의 영화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영화 관련 없지만 이제 첫 녹음인데 시간도 빨리 가고 엄청 재밌네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폴 헤기스 감독의
신작, 서드 퍼슨. 서드 퍼슨. 네. 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 기사 흑기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힘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이빨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